경기 평택에서 30대 여성이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뒤에도 멈추지 않고 편의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잘못했어? 왜 쳐? 왜 내 나를 왜 쳐? 업주가 나가달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업주의 머리를 손으로 치고 급기야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여서 피해자를 30여 차례 잔혹하게 찔러 범행이 잔인하다는 게 공개 결정의 근거가 됐지만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것이 시대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무엇을 위한 공정인가? 그러니까 이런 공정의 말을 놓고 보면 이 분노라는 게 이럴 때는 이제 분노가 나요. 그런 문제들에서 불처럼 일어나요. 그 서양 고전에서는 그리스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뭐 내로남불이니 전장이니 혐오, 그 다음에 갑질, 그 반칙이죠. 반칙이죠. 이 자, 한 모금 하시죠. 아이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포도주를 주시네. 선생님은 레드 와인을 좋아하세요?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세요? 이왕이면 하얀 게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분노, 이 복수 이런 것들이 이제 빛깔로 치면은 빨간색하고 이렇게 잘 연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도 그걸로 하는데 우리가 마시는 것도 또 빨간색이면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하얀색으로 좀 준비해 주십사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던 건데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십시다, 선생님. 그 와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과 피와 생명과 그리고 그 땅에 흘린 피들에 대한 어떤 그 상징으로서 이 그 복수 뭐 정의 뭐 이런 것도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것이 시대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거하고 밀접하게 연관돼서 어떠한 그 분노라는 것이 이게 집단적으로 뭐 세대별로 뭐 예컨대 표출되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지금 상황에서는 납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복수, 분노하면 이건 뭔가 이성하고는 좀 이렇게 무관한 혹은 거리가 먼 그다음에 훨씬 감정 쪽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그런 어떤 심리 현상이라든지 뭐 인간의 어떠한 반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분노는 어떤 면에서는 그 억눌러야 되는 그런 감정만은 아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공자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자기 안에서 어떠한 분함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걸 이제 한문 한자어로 표현을 하면 발분이라고 하는데요. 발분하지 않는 친구는 난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공자의 말을 놓고 보면 이 분노라는 게 뭐 감정이든 이성이든 이렇게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그 중요한 내적인 동력으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분노하고 굉장히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 복수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노니 복수니 이런 것들에 이제 주목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이 고전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예컨대 한자권에서는 뭐 시경이니 서경이니 그다음에 논어니 뭐 이러한 노자니 이런 데서 주로 이제 다루는 화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토픽 이걸 보면 뭐 윤리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뭐 군사 외교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러한 텍스트 자체가 나라를 경영하고 세상을 경영할 사람들한테 이제 읽히기라고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죠. 예컨대 우정의 문제. 그러니까 우정의 문제라는 게 참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유가 됐던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복수 문제더라고요. 뭐 공자니 노자니 뭐 그다음에 시경 서경 같은데 꽤 많이 있는데 이거는 한자권의 고전만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 서양 문학의 시작이 지금 남아있는 걸로서는 일리아스 작품인데 일리아스 시작이 처음부터 분노로 시작해요. 그 맨이나 에이데 테테 아 울르메나 보더스 오키스 아킬레오스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시여 이 발빠른 아킬레우스의 이 분노가 이제 아주 핵심이죠. 그러면 이 분노는 요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심리적 감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불끄름, 화남, 화의 온도가 높아짐, 이렇게 몸 안에 있는 열기가 높아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전공하고 있는 그 서양 고전에서는 그리스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가 티모스예요. 이 티모스는 원래 우리 담이에요, 담, 쓸개. 그래서 이 쓸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용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 광기, 담력을 담당해주는 그 기능이 중요해지다가 그 티모스를 점점 길들여가는 그리고 그 티모스를 점점 바꿔서 정신으로 바꿔가져가는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까지 그 정신 일반화된 연구를 했던 게 그 플라톤 같은 철학자가 한 일이고 그게 누스라고 하는 인문학의 영역 중에 하나예요. 예. 그 모든 그 텍스트 중에서 이 모양들의 그 기저에는 분노가 깔려 있어요. 최초의 그 복수 여신은 그야말로 그것도 이 정의와 관련돼 있어요. 땅에 피가 떨어지면 그 땅에 떨어진 이 피는 반드시 복수를 원하는 귀신으로 바뀌어요. 그게 에리네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전통적인 뭐냐면 복수 쌍열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아버지를 가해했어. 우리 아버지를 살해했으면 나도 너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게 의무예요, 자식의. 피해는 피로 복수했던 것들이 계속 피해 그 대물림이 이뤄지니까 안 되니까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이제 법이 등장하는 단계에서는 개인의 복수를 국가가 해주는 그때가 사실은 이제 정의라는 말이 분노를 밀어내고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당한 만큼 되돌려준다. 이게 지금 우리 감각으로는 굉장히 야만적이고 뭔가 이렇게 교화되지 않은 좀 소양이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어떤 행동 양태로 이제 언뜻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만 저 옛날은 그게 당연했던 것 같고 저 옛날이라고 해도 지금으로부터 뭐 몇천 년 떨어진 뭐 저 옛날이 아니라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뭐 최소한 한자권의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분노, 복수, 정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이제 퀴즈를 종종 냅니다. 뭐 이제 뭐 퀴즈를 내든 뭐 하든 학생들의 이렇게 주의를 끄는 데는 늘 실패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퀴즈를 내는데 예컨대 이런 퀴즈입니다. 공자하고 노자의 복수 관련된 이제 언급을 제가 던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가 어떤 구절을 얘기를 했느냐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당한 대로 곧대로 되돌려줘라.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 사람은 네가 손해를 봤어도 네가 피해를 입었어도 그걸 은혜로 대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떠신 것 같아요? 누가 어떤 구절을 얘기한 것 같습니까?
노조가 은혜로 되갚아놨을 것 같고. 아, 역시 이 배우신 분. 아니 그건 아니고 그 공자님 논리를 따라가면 공자님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이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정의를 따질 때 우리 말에도 되갚음, 그러니까 되돌려준다, 되갚아준다라는 아이디어는 이미 교환정의가 숨어 있거든요. 계산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실용적이다, 현실적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공자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뜻 보면 어짐이라고 흔히 번역되는 인이라는 가치하고 이게 상충되는 것처럼 이렇게 확 다가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공자의 후학들이 이제 공자가 그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뭐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갖고 이제 공자 후대에 이제 뭐 이름난 학자들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했다라는 주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주의한테도 아마 제자들이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 고지고대로 갚는다라는 것은 받은 만큼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왜 그러는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인하고 어떻게 상충되지 않고 조화롭게 그 윤리가 될 수 있는가? 만약에 너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은혜로 갚는다라면 너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는 뭐로 갚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지혜로운 사람, 현자 혹은 뭐 석학이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혹은 귀로 들은 어떤 하나의 현상이나 하나의 말 그 자체에 이렇게 시선이 매몰되어 있다거나 머물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갚는다라는 요 동사, 아까도 이제 선생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교환정의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갚는다라는 요 동사가 이제 복수라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갚는다라는 동사에 붙을 수 있는 대상은 복수밖에 없느냐? 아닌 거죠. 은혜라는 것도 내가 입은 시혜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갚는다라고 했을 때 갚는 거에 붙는 것이 예컨대 뭐가 있을 수 있느냐. 대표적인 거 2개 꼽아봐라. 그러면 이제 복수하고 보복하고 은혜인 거죠. 그런데 누가 나한테 피해를 입혔다. 이거 보복인데 그런데도 은혜로 갚고 누가 나한테 잘해줬는데도 은혜를 갚으면 사실 잘해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이없을 것 같아요. 응? 저 인간은 뭔가. 응? 그런 점에서 공자의 그런 식의 이 대응은 공자답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어짐하고 상충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그 부분에서 이제 아주 큰 주제를 내계셨는데 저는 찍었지만 노자로 찍었지만 이 적어도 공자 부분에서는 이 인에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 부분을 약간 그 세련된 방식으로 그리고 정치의 방식으로 풀었던 개념이 인이 아닌가. 소위 해량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상창작해야 될 것, 인지상정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도 고려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각각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골고루 해주는 그 능력. 공자는 확실히 통치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고 윤리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이라는 것이 무조건 용서를 한다. 그러니까 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뭐 내준다.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니었던 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오로지 어진이만이 능히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남을 좋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악인이라고 해서 다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게 어짐이지, 인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은 분명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노나 복수 관련돼서도 그런 이제 입장에서 그런 어떠한 이제 형평성이라고 할까 공평함을 실현시켜주는 집행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고 한다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옳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부모의 원수하고는 우리 이제 종종 듣기도 하는 표현인데요. 불구대천지 원수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같이 이고 있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이면은 계속
피해 복수가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결국은 그 사회가 파괴될 수도 있는, 또 더 넓게는 문명이 또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제 흡수해내느냐. 그랬을 때 이제 주로 썼던 게 아예 문명 세계가 아닌 곳으로, 그러니까 아예 야만의 세계로 그냥 내보낸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보냄으로써 상징적으로 한 하늘 아래 있지 않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컨대 형제의 복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경전인데요. 경전인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기 사용해서 복수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친구의 복수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로. 아까 이제 부모의 원수는 아예 문명세계 바깥으로 내쫓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친구의 원수는 이제 그건 아니고 그냥 옆 나라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또 이 주장, 이런 또 그 조목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복수를 그 당사자한테만 하지 않고 그 당사자의 피부치까지 복수를 하면, 그러니까 후환이 두려운 거죠. 아까 말씀하신 A가 B를 죽이면 B가 C가 A를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한다라면 그거는 온 천하가 나서서 원수로 삼는다. 서양에서는 이제 이 복수 주제가 가장 크게 다뤄졌던 부분이, 그러니까 복수를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어떤 식으로 문명화시킬까를 다룬 작품이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이 쓴 오레스티아 3부작입니다. 그리고 복수의 끝판왕, 복수를 했는데도 복수한 사람이 정당하다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이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아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데아,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아 같은 작품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메데아 입장에서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너를 도와줬는데, 심지어 내 가족, 내 고향, 내 나라까지 다 배반하고 남편을 도와줬는데 난 배반할 수 있어 해서 이 여자가 택한 방법은 이하손의 자기와 낳은 남편과 낳은 아이 둘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 사태를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대부분은 모르겠도 자식을 어떻게 이 자기 감정의 그 풀이의 수단을 쓸 수 있냐, 뭐 복수의 수단을 쓸 수 있냐. 하지만 에우리피데스는 이 황금 용마차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해줘요. 여전히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시청률 잘 나오는 그러한 드라마나 뭐 영화, 뭐 그다음에 그리고 웹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 복수 서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사를 다룬다, 아니면 영웅이나 정치극을 뭐 다룬다라고 해도 그냥 그 주제만 툭 던져놓으면 별로 그렇게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 지점에서 네. 이 질문을 거꾸로 한번 드려볼게요. 배신과 사기의 구별을 어떻게 하세요? 안 당해봐가지고. 그렇죠. 우리도 안 당해서 보는데, 거래했을 때 약속을 안 지키면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신은 되게 가까운 사람한테 일어나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 내가 믿었던 것.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은, 그다음에 그 좋아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에요. 그렇죠. 가족 간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왜 그 부분에 우리가 열광하느냐.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집안의 재산을 갖고 싸움을 뜬다든지,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뭐 자리를 놓고 싸운다든지, 승진한다든지 뭐 할 때 거기는 이제 믿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배신,
내 감정, 트리즌에 대한 것은 전혀 달라지는 문제고 이 부분은 아무리 나서서 국가가 나선다고 해서 해결이 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분노의 해소라는 것,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강한 공명 혹은 이렇게 몰입, 자기 동일시 같은 그런 이제 이 반응이 야기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것하고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보통 붙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정의의 실현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복수로 인해서 분노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정의가 실현되고 그럼으로써 카타르시스가 유발이 되는 이 일련의 어떠한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복수라는 것의 이 장점이라고 할까, 그다음에 이걸 이성적으로 다뤄야 되고 문명 안에서 다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분노의 해소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정의의 실현이 가능해진다라는 그러한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 사회 예를 들어서 막장 드라마가 유행이다. 대유행이잖아요. 막장 드라마가 그 혈연의 비밀에 기반한 막장 드라마가 초미의 관심을 사람을 왜 끌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것들이 뭔가 이 사회적으로 뭐든 자기가 이 억울함을 당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 그리고 그런 기자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문화적 기자로 이렇게 이 자극이 되고 연결될 수 있으면 그 코드가 맞게 되죠. 그러면 동일화되고 거기에 이제 이 열광을 하게 되고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제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그 미국 시카고 대학의 그 법철학자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이 퍼블릭 공적 분노, 공적 감정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적정의라는 말을 쓴 사람. 물론 시적정의가 뭐 마사 누스바움은 아니고 그전 한나 아르트도 쓰고 뭐 여러 사람이 썼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정서가 있냐? 저는 그 이야기적 정의가 있다고 봐요. 그걸 이제 멋있는 말로 포에틱 저스티스, 시적 정의라는데 시적 정의는 좀 너무 시적이란 말이 어렵고 이 이야기 속에서 담겨지는 정의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끝은 그래도 권선징악으로 착한 놈이 이겨야지, 착한 놈이 잘 돼야지, 못된 놈이 끝까지 잘 되면 그나마 현실도 그러는데 무슨 재미를 보겠냐 하는 사실 이 이야기 구조 속에 인간 어떤 본성, 그러니까 인간 본성 안에 사실은 복수와 분노와 한쪽에서는 정의와 이 공정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이제 그게 인간 본성 안에 한 요소로 이제 좀 들어있는 어떤 감정적 기제 속에서 혹은 이성적 기제 들었다고 봐요 그게. 복수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낄까? 그런 것하고 또 연관시켜가지고 인간은 어떤 존재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저는 배출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감정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감정도 이렇게 배출을 제때제때 하지 않으면 과연 인간이 그러니까 질적인 차원에서 삶의 질이 높은 혹은 뭐 높은 것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냥 뭐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이 가능할까? 국가나 정치가 100% 다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런 것처럼 이 사적 분노는 그런 어떠한 그 드라마나 영화 이게 이제 문화적인 거겠죠. 그런 혹은 뭐 저희 쓰고 싶은 말로 표현하자면 인문 활동, 그런 인문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적 분노는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계기들을 또 그러한 장들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이제 공적인 차원에서 이 분노를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에서 중요한 대목을 하나 지적하셨는데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들 이제 뭐 키워드를 한번 뽑아봅시다. 나는 요즘 인터넷 뭐 이렇게 핸드폰 딱 열면 그 대형 포탈들에서 제공하는 보면 그 인기 기사들 그 흐름들이 좀 있어요. 혐오, 그다음에 반칙, 그다음에 갑질, 그다음에 연줄, 뭐 찬스라고 하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찬스, 연줄.
그 다음에 이 투기 이것도 이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칙이죠. 반칙이죠. 이 남의 모르는 자기가 관련되는 그렇죠. 자리를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자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니까 또 반칙. 이제 이런 종류 이죠. 뭐 더 최근 것만 아니라 더 간다라면 뭐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뭐 내로남불이니 유리천장이니 그렇죠. 이런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왜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고 분노하는가? 혐오 문제, 여성 혐오, 인종 혐오, 지역 혐오, 이 다음에 이제 학교 안에 가서면 또 학생 안에서 또 왕따 시키고 전따 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들 왜 일어날까? 혐오 문제들, 학대 문제들, 아동 학대라든지 노인 학대라든지 동물 학대라든지 이것도 같이 살아가야 될 문제들이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 우리 언론에 보면 이게 메인 이슈로 뜨고 이게 댓글이 제일 많이 달려요. 그리고 제일 불붙고. 요즘 뭐 그 혐오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저 이슈가 돼버린 페미니즘 문제가 특수한 여성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 일반의 지금 우리 문명 조건의 공통화되고 일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혐오니 학대니 증오니 반칙이니 투기니 뭐 이런 이런 문제 일반들이 사실은 이제 또 지금과는 다른,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들이 사적으로도 연결돼 있기도 하고 공적으로도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배출하고 표출하느냐? 국민청원으로 막 해요. 국민청원으로 뭐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못 해주는 거. 이럴 때는 이제 분노가 나요. 그런 문제들에서 불점이 일어나요. 분노들이 나타났을 때 예컨대 사적 분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인 어떠한 활동이나 문화적인 제도 혹은 장 이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얼만큼 두텁게 또 이렇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끔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공적인 분노, 지금 말씀하신 뭐 반칙, 투기,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유발된 공적인 분노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해소를 해야지, 혹은 어떤 식으로 그 분노를 다뤄야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복수인데, 복수는 정의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복수를 다룬 드라마 같은데 환호하는 이유는 이 카타르시스, 정의의 실현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이제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도 드리고 이제 선생님도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공적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만 그런 정의의 실현이라고 할까, 혹은 카타르시스, 그런 좀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제 복수의 끝판왕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접한 한자권 고전에서 복수의 끝판왕 하면은 오자서라는 인물입니다. 이 뭐 오월동준이 뭐 와신상담이니 이런 고사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 지역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마천이라는 그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쓴 이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BC 1세기경에 이제 사기라는 그 책을 완성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오자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이제 오자서는 이제 어떠한 억울함을 당했냐면 올곧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간신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할 이제 상황에 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간신이 오자서 아들인 오자서 형제가 아주 출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오자서의 아버지를 무고를 해서 죽이면 이 아들들이 자기를 가만히 둘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도 한꺼번에 죽이려고 이제 획책을 합니다. 이건 사실은 부자를 한꺼번에 엮어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건 사실 인륜에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니들이 아들 둘더러 니들이 궁궐로 들어오면 아버지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오자서는 딱 눈치를 챈 거죠. 들어가봤자 같이 죽인다. 그래서 형은 들어가서 아버지랑 같이 죽고, 오자서는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아주 천신만고 끝에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나라에서 엄청난 이 중신이 돼서 그 나라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이제 사적인 복수를 거기에 얹혀서 하거든요. 이런 거를 두고 이제 사마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자서가 만약에 그때 욱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공적인 어떠한 치적을 이루는 방식으로 복수를 실현한 게 아니라 욱해가지고 예컨대 킬러가 됐다. 오자서 정도면 충분히 킬러가 될 수 있거든요. 젊고 또 역량도 출중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적인 복수를 빨리 이루고자 했다라면 킬러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자객이 죽인 되겠죠. 자들을 자객이 돼서 죽이는 게 훨씬 복수 달성은 빨랐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런 식의 길을 선택을 했다라면 사마천이 참 재밌는 얘기, 재밌는 게 아니라 아주 신랄한 얘기를 하는데 똥강아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요새 가끔 봐요. 사람들 이제 열받으면 물건 잘못 살면 술 먹고 차 가지고 가게 그냥 그렇죠. 처박아 버리는 게 그게 똥강아지가 하는 형태죠. 근데 이제 사마천은 오자서는 그런 천신만고를 다 감당을 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사적 분노를 앞세우지 않고 공적인 어떠한 이익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했으니 그 힘든 그 삶을 인내해내고 큰 업적을 쌓은 오자서야말로 천하의 대장부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오자서를 그런 식으로 천하의 대장부로 키운 힘을 이제 분노를 잘 다루었다라는 차원에서 사마천은 평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우리 사회로 왔을 때 지금 이제 그러저러한 반칙이니 뭐니 해가지고 많은 사회적인 분노들이 있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분노들은 더 센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지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떠한 성숙이라든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들이 가능해질까? 보통 고대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사적인 분노들 이것들이 누구나 똑같진 않지만 합쳐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통치자로 몰려요. 나라님이 엉터리를 부덕해서 덕이 없어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희생양, 스케이프고트에서 이제 막판 한번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새로운 걸 만드는 스케이프고트 방식으로 이제 그 희생양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놓는 방식으로 가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문명 시대인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 자본주의 그 발전 구조나 자본 돌아가는 구조가 이 미래 세대 젊은 세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거든요. 희생양이 누구냐를 먼저 물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그 일자리 그게 제일 커요. 제일 분만이 크고. 그러니까 기회를 얻어서 내가 탈락을 하면 내 실력이 없어서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노력하고 그 탓을 자기를 돌리지만 기회마저도 안 주면 그건 구조적인 문제야. 공무원으로 노량진이 막 화랑기를 겪고 있는 한에서는 소위 지금 세대, 현 세대의 그 귀족권을 위해서 희생되고 있는 그 미래 세대들이 가질 수 있는 분노는 이미 구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않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논의를 사실 좀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제가 유학할 때 보면 그 슈바르츠법이라고 해서 계획을 했거든요. 그 일자리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근데 지금 그런 작업들, 일자리 나누고 뭐 이런 작업들 전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AI 들어오고 하면서 더 불안과 공포가 더 가중되고 이 문제에 대한 그것들은 사적 분노가 얼마든지 공적 분노로 전화되는 거다. 비유컨대 토양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울어진 쪽에 있는 특히 이제 상대적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라든지 뭐 여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런 상황의 해소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람인 이상 이런 식의 이제 반응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한 대학이 있다면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어떤 정책을 펴옵니다. 대학 차원에서는 그 정책이 대학의 구성원들한테 최대 다수의 예컨대 최대 행복처럼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공정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구성원들 중에 상당수가 지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지받는 그 정책이 나한테는 불공정일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역으로 나한테는 공정한데 이게 나한테는 정의로운데 내가 속한 전체 차원에서 보면 그게 정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경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토양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풍선이라고 봅시다. 엔트로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조화와 균형이 지금 안 맞는 어느 쪽이 지금 기울어져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안 맞는 이 부분들을 균형과 조화를 잡아주는 거. 그게 사실은 공정이에요. 그것도 형평은 형평이지만 그 더 정치적으로 형평이라고 하면 그 균형과 조화를 잡아주는 것, 각각에 맞게 이것들을 틀을 잡아주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저울틀을 이렇게 어떻게 다시 이 저울 들어온 추를 바꿔주는 작업이 이 지금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퀄리티하고 이쿼티, 그러니까 이쿼티가 공정이고 이퀄리티가 평등해요. 공정과 평등이라는 말이 비슷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해서 항상 헷갈려요. 사실은 우리 공정담론 논의를 하면서 평등하고 공정하고 이쿼티하고 이퀄리티를 너무 헷갈려요. 근데 이거는 이쿼티, 평등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 법적인 개념이고 우리 현대 헌법에 우리 시민의 자격 조건을 따지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권 모든 이런 걸 보호했지만 이 퀄리티 문제는 골고루 형평에 맞게 골라주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좀 덜어서 채워주고 해서 이 방식을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국가가 장사꾼이 아닌 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하고 조정하고 논의하고 그 일을 하는 게 국회고 그게 정치예요. 하지만 공자가 이제 정치할 때 정자를 이제 개념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바로 잡는다라는 바를 정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은 정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잡는다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뭐 윤리적으로 뭐 올바르게 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공적인 정치라는 영역에서 바로 잡는다라는 말을 다른 한 글자로 바꾼다라면 그게 이제 평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평평하다라는 건데 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평자가 이제 천하를 평하게 한다라는 소리인데 요 평이나 치국했을 때 치라는 동사나 제가 했을 때 제라는 동사나 수신했을 때 수라는 동사가 사실은 그 핵심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뭐냐면 공평무사하게 공정하게 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대함으로써 그 대상을 평평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서두에 얘기를 했던 진짜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을 이게 균형을 잡히게 해주는 게 그게 정치다라는 그 아이디어하고도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아이디어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다른 것을 같은 것을 만든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소통하고 대화 나누고 끊임없이 이 균형을 잡고 이 평행을 유지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평행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은 움직이는 것들은 모든 움직이는 거는 움직일 때 균형을 잡을 때 안 넘어져요. 분노를 그러면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제 이 차원에서 그러면 이런 질문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공정인가? 그다음에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분노의 표출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제가 갖고 있는 답 중에 하나는 예. 이제 뭐 상생 혹은 공생이라는 이 주제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사람 선생님하고 저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됐나요? 한 20년 넘게 20년 됐지. 예, 넘게 각각 19년째. 예. 서양과 동양의 고전을 갖고 이렇게 계속 시대적인 화두를 벗삼아서 계속 담론하고 또 같이 뭐 학술 활동도 하고 해외 답사도 다니고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상생이나 공생이 왜 필요한가? 그렇게 계속 어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사귄 친구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자주 말을 섞고 시간을 섞었음에도 분명히 다르잖아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 개인들, 그런데 사회를 이루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러한 두 조건을 갖고 있는, 벗어나기 힘든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라면 결국 공생 혹은 상생이라는 화두가 결국은 우리한테서는 이렇게 떼어놓을 수 없는 화두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토양, 이걸 이제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는 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터에 인문적인 깊이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가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상생이나 공생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억울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나한테는 저 제도가 저 정책이 불편하고 나의 지금까지 누리던 이익을 이것 때문에 일정 정도 못 누리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이게 내가 속한 조직 전체에 이게 공정이고 이게 그 조직의 전체의 공공선의 진전에 도움이 된다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랬을 때 선생님이나 저 같은 인문학자들이 할 수 있는 또 주되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바로 그러한 우리 토양, 우리 삶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삼터에 그런 그 인문적인 깊이를 가하는 작업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책화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 점에서 그 장기적으로 보면 그 누구가 정신의 근육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의 토양이 좀 두터워야 된다. 그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떠들고 많이 얘기하고. 그건 뭐 책 읽고 가르치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그 고민하고 그 단선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복합적인 거다 원래. 다양한 거다. 멋진 경치를 본다든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 가족들과 여기 한번 와보고 싶다. 왜? 좋으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좋은 게 있으면 주변하고 나누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고전을 얘기를 하고 고전의 어떠한 가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21세기 이 디지털 첨단을 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 어떠한 인문적인 깊이, 한국 사회의 인문적인 토양의 두께를 넓히는데 이게 진짜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야말로 그게 좋으니까, 그게 우리 사회에서 진짜 고전이 그런 식으로 제대로 작동이 됐을 때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그래서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건 힘들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생각하는 힘을 갖춘 그러한 시민들에 의해서 사회가 운영된다라면 그럼 훨씬 더 나은 그런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복수의 이제 반대말을 우리 얘기는 안 했어요. 아, 그랬나요? 복수의 반대말이 용서예요. 용서한다는 게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 중에 신구레메라는 게 있어요. 신구레마라는 말이 신구레는 말. 이게 용서로도 번역도 되기도 하고 우리 말로 하면 그 해량, 그러니까 여러 것들을 알아서 그것을 형편에 맞게 잘 그대로 해주는 거. 그리고 제일 그 근본적으로 용서가 일어날 때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나마 좀 인문학적으로 가능한 될 수 있는 대답이
다시 이제 에우리피데스 메데아 얘기로 들어가면 메데아는 이게 살려줬어요. 자, 그 화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시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분노하는 그 충돌하는 힘들, 메데아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원인이 있다. 그걸 이해해 준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사회적으로 이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용서는 못 되고 하지만 언더스탠드는 한다고 그래요. 이해는 하지만 같이는 못해. 할 때 그래도 인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다양한 사였어.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참 딱하네. 그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 눈과 이 생각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제 인문학이 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인문적 토양의 두께가 너무 얇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사회적인 비용이 정말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 아닐까. 그랬을 때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도는 무엇일까?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인문의 토양을 두텁게 형성해 나감으로써 그러한 불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써야 되는, 낭비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비용도 구조적으로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그 그리스 비극이 그 복수 막장극을 다룰 때는 막장의 배경에 소위 저 사람은 왜 저런 짓을 했을까에 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하라는 아우구스티누스 말이 이해가 되는 그 대목, 그러니까 용서 부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상생의 어떤 기본 조건이 아닌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생의 기본 조건이 아닌가. 여기까지 짧지 하시죠. 않은 시간 한 것 같습니다. 예. 드시죠. 그리고. 네.